스코푸스 재판 과학과 종교가 법정에서 만난 역사적 순간. 서론. 1925년 7월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데이턴에서 벌어진 한 재판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생물학 교사 존 스코푸스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서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스코푸스 재판 또는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과학과 종교, 전통과 진보, 시골과 도시 간의 문화적 대립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데이턴 지역 지도자 양측의 의도가 맞아떨어져 기획된 일종의 시험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1920년대 미국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발로 근본주의 기독교 운동이 강화되었고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스코푸스 재판은 이러한 시대적 갈등이 법정이라는 무대에서 극적으로 펼쳐진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자체는 8일간 진행되었지만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의 자유, 종교와 정치의 분리,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신념의 관계 등 현대 사회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정도로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라디오, 영화 등이 대중화되면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남부와 중서부의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1910년대부터 시작된 근본주의 기독교 운동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며 진화론과 같은 과학 이론이 기독교 신앙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반발은 특히 강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출간된 이후 진화론은 서서히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통 조상을 가진다는 진화론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20년대 초 여러 주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과 같은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 국무장관이자 3번의 대통령 후보였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테네시주는 1925년 3월 21일 존 워싱턴 버틀러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인간이 낮은 동물 계급에서 진화했다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에서 $5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은 버틀러 법이라고 불렸으며 스코푸스 재판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데이턴의 계획과 스코푸스의 등장. 테네시주에서 버틀러 법이 통과된 후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이 법에 도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ACLU는 이 법이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위반한 교사를 변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데이턴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턴은 인구 1,800명의 작은 마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업가들은 이 재판이 데이턴의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관광객과 기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1925년 5월 5일 데이턴의 한 약국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역 교사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버틀러 법을 위반하여 기소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24세의 고등학교 교사이자 풋볼 코치인 존 토머스 스코푸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스코푸스는 실제로는 정규 생물학 교사가 아니었고 주가 승인한 교과서 시민생물학의 진화론 부분을 실제로 가르쳤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의 발전과 학문의 자유라는 더 큰 명분을 위해 기소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5월 7일 스코푸스는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보석금 $1,000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대결의 주역들.
스코푸스 재판이 전국적 관심을 끈 것은 양측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측에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변호인 측에는 클래런스 대로가 참여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1860-1925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우드로 윌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진보적 정치인으로 시작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적자 생존의 논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불평등과 전쟁,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정당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화론 반대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클래런스 대로 1857-1938는 당시 미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건들로 유명했습니다. 대로는 불가지론자였으며 종교적 근본주의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합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로에게 스코푸스 사건은 개인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두 거인의 대결은 당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분열을 상징했습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 1925년 7월 10일 스코푸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턴 법원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재판은 존 T. 롤스턴 판사가 주재했으며 배심원은 모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스코푸스가 실제로 진화론을 가르쳤는지만 입증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버틀러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과학자들의 증언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진화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저명한 과학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롤스턴 판사는 이 재판이 스코푸스가 법을 위반했는지만을 다루는 것이며 진화론의 과학적 타당성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로는 우리는 이 법정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밖에 더 큰 법정, 즉 여론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판사의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증언대 등장.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7월 20일 마지막 날에 찾아왔습니다. 변호인 측이 과학자들의 증언을 허용받지 못하자 클래런스 대로는 예상치 못한 전략으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브라이언은 성경 전문가로서 증언하겠다고 응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재판은 법원 앞 잔디밭에서 열렸고 약 3,000명의 관중이 이 드라마틱한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대로의 반대 신문은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에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대해 질문하며 문자적 해석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다는 기록, 노아의 방주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는지 등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점차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이 24시간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하루가 반드시 24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옹호해온 자신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이 반대 신문은 브라이언에게 치명적이었고 그가 옹호해온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노출시켰습니다. 판결과 즉각적인 반응. 7월 21일 재판의 마지막 날 배심원들은 단 9분 만에 스코푸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최소 벌금인 $100가 부과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스코푸스는 어떤 법이 학생들에게 진실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재판의 진정한 쟁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재판 직후 근본주의자들은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브라이언의 증언이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판 종료 5일 후인 7월 26일 브라이언의 사망이었습니다. 65세의 브라이언은 데이턴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의 스트레스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신문들은 스코푸스를 지지했으며 특히 볼티모어 선의 H.L. 맨켄과 같은 칼럼니스트들은 근본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대중의 반응. 스코푸스 재판은 라디오로 생중계된 최초의 재판 중 하나였고 전국의 신문들이 연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시카고의 WGN 라디오는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도시 지역의 진보적 신문들은 대체로 스코프스를 지지하고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고, 남부의 보수적 신문들은 브라이언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도시와 농촌, 진보와 보수 사이의 깊은 문화적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었습니다. 항소 과정과 법적 결과. 스코프스의 변호인단은 즉시 테네시주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927년 1월 테네시주 대법원은 버틀러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벌금 부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100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오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대법원은 스코프스의 유죄 판결은 유지하되 벌금 부과를 무효화하고 이 사건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변호인 측이 원하던 연방 대법원 상고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버틀러법은 1967년까지 42년간 테네시주에서 유효했습니다. 교육과 사회에 미친 장기적 영향. 스코프스 재판 이후 많은 교과서 출판사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화론 내용을 줄이거나 삭제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미국의 생물학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재판은 장기적으로 과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충격 이후 과학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인식되면서 종교적 편견이 과학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물과학교육연구소비 SCS가 개발한 새로운 교과서들은 진화론을 생물학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교육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와 지속되는 논쟁. 스코프스 재판이 벌어진 지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이 재판이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적설계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펜실베이니아주 도버 학교구에서 벌어진 키츠밀러 재판은 21세기의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불렸습니다. 결국 연방법원은 지적설계론이 과학이 아닌 종교라고 판결했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과서 진화론 삭제 논란 등이 벌어지며 스코프스 재판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스코프스 재판은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서 20세기 미국 사회의 가치관 충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스코프스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재판은 장기적으로 과학교육의 발전과 학문의 자유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코피스 재판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스코프스 재판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며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